내일 6시 시장 앞 식당으로 나와. 저녁 8시. 쿵,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녁상이 멈췄어요. 수진이 나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민호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보안원이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진이 나오라고 해. 장마당에서 무허가 장사했지? 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와. 수진이가 떨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보안원은 딸의 턱을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내가 너 일주일 전부터 봤거든. 장마당에서. 참 이쁘더라. 15살이지? 그 사람 손이 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민호가 제 옆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팔로 막았습니다. 안 돼. 민호야. 보안원이 주머니에서 빨간 봉지를 꺼냈습니다. 중국 라면이었어요. 이거 중국 거야. 맛있어. 너 줄게. 요즘 집에서 죽만 먹는다며? 보안원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희 집 도와줄 수 있어. 내일 저녁 6시 시장 앞 식당으로 나와. 싫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싫다고? 그럼 아버지 차는 내일 당장 뺏기고 어머니는 장사 못하게 하고 오빠는 제일 험한 데로 보내주지. 그래도 싫어? 보안원이 라면을 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저녁 기다린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민호가 벽을 향해 달려가서 주먹으로 쳤어요. 수진이가 손에 든 라면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더러워. 빨간 봉지가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 위에 옥수수죽 4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 트럭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빨간 라면 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내일 저녁 6시까지 2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트럭 열쇠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열쇠를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고 제 존재의 증명이었어요. 저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구경건설회사 소속이었어요. 5톤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건설 자재를 싣고 석탄을 나르고 목재를 실었어요. 무산에서 청진까지, 청진에서 나진까지. 때로는 국경 근처 공사장까지도 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25살이었습니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운전은 사람 목숨 다루는 거야. 조금만 딴 생각하면 사람 죽어. 핸들 잡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하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이 얼어도 갔어요. 체인 감고 천천히 운전하면서요. 회사에서 표창을 3번 받았습니다. 무사고 모범 운전사 딱지를 벽에 붙여놨어요. 아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 20년 무사고라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옥수수죽을 끓여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해요. 아내가 매일 아침 똑같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았을 거예요. 제가 고마워한다는 걸. 집 앞에 세워둔 트럭으로 걸어가는 30초가 좋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앉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핸들을 잡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천천히 출발하는 그 감각이요. 20년 동안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는데 한 번도 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함이 좋았습니다. 이 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무산에서 청진까지 가는 길, 어디가 울퉁불퉁한지,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어디가 먼저 얼고 여름에 어디가 무너지는지도 알았어요. 저는 이 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가끔 국경 근처 공사장까지 자재를 실어 날랐어요. 야간 통행증이 있었거든요. 밤에 운전해서 새벽에 도착하면 중국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이요. 저기가 중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자재를 내리고 다시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민호와 수진이. 아들은 이제 20살이 됐지만 어렸을 땐 트럭 운전석에 앉아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빠, 나도 나중에 운전사 할래. 그래. 그럼 핸들 잘 잡아야 돼. 이렇게. 제가 아들 손을 잡고 핸들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트럭 뒤에 올라타서 놀았어요. 아빠, 저 태워줘요. 15살이었습니다.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은 대부분 옥수수죽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게 우리 가족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게 평생 계속될 줄 알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트럭을 몰고 자재를 싣고 길을 달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과 밥 먹고 잠드는 것.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게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트럭 열쇠를 쥘 때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운송이 줄어들었고 연료가 부족했고 연료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과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올해부터 월 연료비 50만 원씩 각자 부담이요. 50만 원. 저는 한 달에 많이 벌어야 3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운송이 많을 때 얘기였습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과장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안 웃었어요. 차 회수지 뭐. 회사 자산인데 연료비도 못 내는 사람한테 줄 순 없잖소. 첫 달은 그래도 버텼어요. 집에 있던 돈 긁어 모아서 냈습니다. 20만 원이 모자랐지만 다음 달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달 30만 원을 못 채웠습니다. 김철수 동무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달엔 꼭 채워야 하오. 세 번째 달 저는 15만 원밖에 못 냈어요. 운송일이 없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나가도 실을 자재가 없었어요. 공사가 멈췄거든요. 과장이 제 앞에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3일 후까지 밀린 거 다 채우시오. 안 그러면 차 회수요. 밀린 돈이 9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장마당에 나갔어요. 새벽 4시부터 산에 올라가서 산나무를 뜯어왔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저는 트럭 운전하러 가고 아내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장마당 구석에 앉아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벌어오는 게 3,000원에서 5,000원이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요.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이 저인데 제가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제 아내가 맨바닥에 앉아서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 제가 트럭을 몰고 다니는 동안요. 트럭을 몰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지금 아내가 저 시장 구석에 앉아 있겠구나. 추운데? 배고플 텐데. 핸들을 잡아도 예전처럼 안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요. 입대 통지서였습니다. 아빠, 다음 달 15일까지 입대래요. 건설병이래요. 건설병.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위험한 공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땅굴 파고 도로 만들고. 제가 자재 실어 나르던 그 공사장들이요. 사람 많이 다치는 곳이에요.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 그 말밖에 못했어요. 아들 얼굴을 똑바로 못 봤습니다. 민호는 제가 운전할 때 옆에 타고 싶어 하던 애였어요. 아빠, 나중에 나도 운전사 할래. 했던 애가 이제 위험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20년 키웠는데요. 아내가 그날 밤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거기 가면. 제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수진이가 엄마를 따라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힘드니까 제가 도와줄게요. 15살 애가요. 딸이 장마당 구석에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나물 팔면서요. 저는 그날 우연히 봤어요. 다른 곳으로 운송 가다가 장마당 앞을 지나갔거든요. 트럭을 세우고 멀리서 봤습니다. 아내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맨바닥에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장마당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저 쳐다봤어요. 뭐? 보안원 옷 입은 것 같았어요. 계속 이쪽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무섭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 붙어 있어.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네. 민호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내일부터 수진이 데리러 갈게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료비를 못 내니까 아내가 산에 올라가고 아들은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제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세워둔 트럭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 있는 제 트럭이요. 3일 후면 저 트럭을 빼앗길지도 몰랐어요. 저는 트럭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트럭 열쇠를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무산 시내 건설 현장으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친구들 만나고 막 돌아온 참이었고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8시쯤 됐을 때 아내가 불렀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 위에 옥수수죽 4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요. 그때였어요. 쿵,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수진이 나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창문 쪽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보안원이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 나오라고 해. 장마당에서 무허가 장사했지? 어머니랑 같이. 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엄마 도와준 것뿐이에요. 잘못 없어? 무허가 장사가 잘못이 아니야? 나와. 뒤에서 수진이가 떨면서 나왔어요. 아내가 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돼. 수진아, 들어가 있어. 하지만 보안원이 말했습니다. 안 나오면 지금 당장 둘 다 끌고 가. 어머니도 같이. 선택해. 수진이가 엄마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엄마, 괜찮아요. 들어가 계세요. 수진아. 괜찮아요. 수진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안원이 딸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제 앞에서요. 내가 너 일주일 전부터 봤거든. 장마당에서. 엄마 옆에 앉아 있는 거. 참 이쁘더라. 15살이지? 그 사람 손이 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민호가 제 옆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이 새끼가. 제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꽉요. 안 돼. 민호야.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호의 팔이 제 소나귀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놔요.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안원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봉지였어요. 중국 라면. 이거 중국 거야. 맛있어. 너 줄게. 요즘 집에서 죽만 먹는다며?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보안원이 라면을 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받아. 그냥 주는 거야. 맛있어, 진짜. 근데 말이야. 보안원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희 집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연료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어머니 장사도 계속하게 해주고. 어때? 싫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싫어? 그럼 아버지 차 없어지는 거 보고 싶어? 온 가족 굶는 거 보고 싶고? 오빠 입대하면 위험한 데 가잖아. 나한테 잘하면 좀 편한 데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민호가 제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빠. 나요. 저 새끼 죽여버릴 거예요. 저는 민호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보안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시장 앞 식당으로 나와. 혼자. 알았지?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차는 내일 당장 뺏기고 어머니는 장사 못하게 하고 오빠는 제일 험한 데로 보내주지. 알았지? 보안원이 딸을 놓아줬어요.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왔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았어요. 보안원은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내일 저녁 기다린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민호를 놓아줬어요. 민호가 벽을 향해 달려가서 주먹으로 쳤습니다. 수진이가 아내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손에 빨간 라면을 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 위에 옥수수죽 4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보더니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빨간 봉지가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더러워. 딸이 자기 손을 옷에 문지르며 울었습니다. 그 손으로 라면을 만졌으니까요. 수진아. 아내가 딸을 안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남았어요. 빨간 라면 봉지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2개를 봤어요. 하나는 트럭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제 트럭이요. 20년을 함께한 트럭. 3일 후면 빼앗길지도 모르는 트럭. 다른 하나는 마당에 떨어진 빨간 라면 봉지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트럭으로 여길 벗어날 수 없을까? 저 트럭으로 갈 수 없을까? 국경까지요. 제가 며칠 전에 운송 갔던 그곳까지요. 야간 통행증이 있어요. 트럭에 가족을 태울 수 있어요. 자재 운반이라고 하면 국경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20년 동안 운전했던 그 길이요. 집에서 국경까지 50km. 새벽 3시에 출발하면 5시에 도착해요. 두만강 폭 30m. 건널 수 있을까요? 마당에 떨어진 라면 봉지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일 저녁 6시. 22시간 후. 제 딸이 저 라면 하나에 팔려가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서 트럭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떠나자. 내일 새벽에. 새벽 2시쯤 됐을 때 방문이 열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안 주무세요? 못 자겠소? 아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내일이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네. 내일 새벽에 떠납시다. 뭐라고요? 트럭 있잖소. 야간 통행증도 있고. 국경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여보, 그게 무슨. 두만강 건너면 중국이요. 오늘 새벽에 갔다 왔어. 강폭이 30m. 우린 건널 수 있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안 하면 수진이가.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지 않고요. 여보, 무섭지 않아요? 무섭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운전했는데도 무섭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일 저녁 6시요. 그게 더 무섭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요? 내일 새벽 3시. 자재 운반한다고 하고 나가는 거요. 당신과 애들은 트럭 짐칸에 숨고. 국경 근처 도착하면 5시. 아직 어두울 거요. 그때 강을 건너는 거요. 민호는, 수진이는 지금 깨워야 하오. 애들한테 말해야 하오. 우리는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를 깨웠어요. 2 아이 모두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퀭했어요. 일어나라. 얘기 좀 하자. 내 식구가 어둠 속에서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결정을 했다. 우리 내일 새벽에 여길 떠난다. 어디로요? 민호가 물었어요. 국경으로.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다. 아주 위험해. 잡히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안 가면 수진이 내가 내일 저녁에 저 식당으로 가야 돼. 아빠는 그게 더 무섭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차피 내일 모레 입대해요. 건설병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소. 다 같이. 살든지 죽든지 같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해요? 옷 한 벌씩만 챙기시오. 짐 많으면 안 돼요. 물에 젖을 거니까 따뜻한 옷으로. 그리고 물병 하나.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옷 한 벌씩, 물병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가 부엌으로 갔다 왔어요. 손에 옥수수 한 주먹을 들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수진이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빨간 라면 봉지가 보였어요. 저거요. 우리 가족 모두 그 라면을 봤습니다. 한참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가져가죠?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저건 그 사람 거야. 우리 거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거 필요 없어요. 저기 두고 갑시다. 아내가 말했어요. 빨간 라면 봉지가 마당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면서요. 저 라면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었어요. 저건 굴욕이었고 협박이었고 제 무력함이었습니다. 딸을 빼앗으려던 손길이었고 저희 가족을 짓밟으려던 발이었어요. 영원히 그 사람 거였어요. 떠나자. 저건 저기 두고. 제가 말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 20분 후에 출발한다. 화장실 다녀오고 옷 따뜻하게 입어. 트럭 짐칸에 올라타면 소리내면 안 돼. 알았지? 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저는 트럭으로 나갔습니다. 열쇠를 쥐고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쥐던 그 열쇠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랐어요.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20년 동안 이 핸들을 잡았는데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나왔어요. 짐칸으로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민호가 제일 먼저, 그 다음 수진이, 마지막으로 아내가요. 아내가 올라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집을 돌아봤어요. 마당에 떨어진 빨간 라면 봉지를 봤습니다. 안녕.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라면에게 하는 말인지 집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야간 통행증을 확인했습니다. 자재 운반 국경지역 공사장. 오늘 날짜로 돼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깼어요. 기어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어요. 집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20년 살았던 집이요. 우리는 새로 시작할 겁니다. 국경까지 50km.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만 보였어요. 양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속도계를 봤어요. 시속 40km. 빨리 가고 싶었지만 의심받으면 안 됐어요. 평소처럼 자제 운반하듯이 운전해야 했습니다. 20분 지났습니다. 30분. 40분. 검문소가 보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줄였어요. 멈췄습니다. 군인이 나왔어요. 통행증. 저는 창문을 내리고 통행증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악에 받쳤어요. 군인이 손전등으로 통행증을 비췄습니다. 국경지역 공사장? 네. 목재 실어 가는 겁니다. 새벽에? 공사가 오전에 시작했어요. 미리 가져다 놓으래요. 군인이 트럭 뒤쪽을 봤어요. 짐칸을요. 뭐 실었어? 비어 있습니다. 가서 실어오는 거예요. 열어봐. 네. 저는 내렸습니다. 트럭 뒤로 갔어요. 짐칸 덮개를 열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가족이 저 깊숙한 곳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휙 한번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가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자마자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어요.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30km, 40km, 45km.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GPS를 봤어요. 5km 남았습니다. 앞에 국경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계획한 대로 검문소 1km 전에서 헤드라이트를 껐어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길 옆 숲으로 빠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트럭을 몰았어요.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습니다. 계속 조용히 앞으로 갔어요. 200m쯤 갔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불 꺼진 차 있다? 검문소 군인들이었어요. 의심 차량, 추격하라.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들켰습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숲을 뚫고 나갔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차체가 긁히는 소리.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를 봤어요. 군용 차량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밝았어요. 차 세워. 즉시 정차.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숲으로 들어갔어요. 트럭은 험한 길도 갈 수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으로 몰았어요. 군용 차량도 따라왔습니다. 탕! 총소리가 났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이어다. 멈춰. 탕! 탕! 트럭 뒤쪽에 뭔가 맞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 짐칸에서 수진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있어. 머리 숙여. 제가 소리쳤어요. GPS를 봤어요. 강까지 500m. 저는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나무를 피하고 돌을 넘고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400m. 뒤에서 또 총소리. 탕, 탕, 탕. 옆 거울이 부서졌어요. 유리가 날아갔습니다. 300m. 여보, 괜찮아요? 짐칸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소? 조금만 더. 200m. 앞에 나무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0m. 뒤에서 군용 차량이 계속 쫓아왔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50m.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멈췄습니다. 내려. 뛰어.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짐칸으로 달려가서 덮개를 열었습니다. 빨리. 가족들이 뛰어내렸어요. 민호, 수진이, 아내 순서로요. 뒤에서 군용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문 열리는 소리, 군화 소리. 손들어. 엎드려.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저는 앞을 향해 달렸어요. 가족들이 뒤따랐습니다. 나무 사이를 뚫고 달렸어요.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나무에 박혔어요. 쏘지 마. 생포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앞이 트였습니다. 강이었어요. 두만강. 강폭 30m. 물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4시 50분.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저기다. 저기만 건너면. 뒤에서 군인들이 나무 사이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50m쯤 뒤였습니다. 저는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옷 벗어. 빨리. 가족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기고요. 저는 먼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뛰어들었어요. 수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군인들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쏜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한 손으로 옷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저었어요. 수진아, 내 손 잡아. 민호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10m, 15m. 마지막 경고다. 돌아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20m. 탕. 총소리가 났어요. 물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계속 멈추지 마. 25m.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손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아빠, 수진이가 뒤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물에 빠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호가 수진이를 잡았습니다. 끌어올렸어요. 괜찮아. 내가 잡았어. 28m. 탕, 탕. 총소리가 또 났어요. 하지만 물에 맞았습니다. 우리를 맞추려는 게 아니었어요. 29m.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일어나, 뛰어. 저는 물에서 나왔어요. 민호가 수진이를 부축해서 나왔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또 났어요. 탕, 탕. 하지만 물에만 맞았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중국 땅에요. 총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를 봤어요. 강 건너편에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요. 하지만 더 이상 쏘지 않았어요. 여기는 중국이었으니까요. 한 군인이 무전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그냥 서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건넜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건넜어.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동쪽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해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해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트럭을 몰았어요. 그 마지막 운행이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 저 멀리 숲속에 제 트럭이 있을 거예요. 총알 자국 가득한 채로요. 고맙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3개월은 악몽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어요. 돈을 받고 한국까지 보내준다는 사람이었습니다. 3,000달러였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일하면서 갚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요. 아내와 수진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트럭을 몰았어요. 중국에서도요. 밤에는 내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 모여 잤습니다. 추웠어요. 난방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개월 후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또 기다렸어요. 한 달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2023년 6월이었어요. 처음 본 한국은 너무 밝았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천장에 불빛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다녔고 어디를 봐도 깨끗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젖은 강아지처럼요.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배우고 컴퓨터 배우고 돈 쓰는 법 배우고. 하지만 저는 하나도 못 따라갔어요. 컴퓨터 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마우스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키보드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줬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 화면을 손으로 누르시면요. 저는 눌러봤어요. 뭔가 나왔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잘못 건드리면 고장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빨리 배웠어요. 젊으니까요. 수진이도 금방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천천히라도 했어요. 저만 못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정부에서 집을 줬어요. 경기도 어느 도시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이 3개였어요. 화장실에 물이 나왔고 부엌에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거실에 TV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도 돼요? 아내가 물었어요. 네. 2년 동안은 정부 지원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북한에선 항상 뭔가 소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찾아다녔어요.
트럭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면허증 있으세요? 북한에서 20년 동안. 아니, 한국 면허증이요. 한국 거. 없습니다. 그럼 면허 시험부터 보셔야죠. 학과 시험이랑 기능 시험이랑. 네. 면접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 아세요? 컴퓨터로요? 네. 학과 시험은 컴퓨터로 봐요. 문제 읽고 답 누르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컴퓨터를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봐요? 10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경력이 북한 거라서. 한국 시스템을 모르시면. 나이가 45세면 좀.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안 됐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어요. 밥 먹어야 하고 교통비 써야 하고.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민호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9,000원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벌게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아들이 돈을 버는데 아버지가 집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아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이었어요. 여보, 저도 일하면 되죠. 미안하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제가 벌어왔었어요. 20년 동안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운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내가 설거지하고 아들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는 뭡니까?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왜 그래? 애들이 말투 이상하대요. 선생님도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너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저 북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누굽니까?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20년 동안 트럭 운전사였는데 여기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요. TV를 켰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렀더니 켜졌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집값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집값? 서울? 다 아는 단어인데 합쳐지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조용했어요. 제 옆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까만 화면이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눌렀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뭔가 아이콘들이 있었어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아무거나 눌렀더니 뭔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20년 동안 트럭을 몰았어요. 핸들만 잡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무산에서 청진까지, 청진에서 국경까지. 길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선 핸드폰 하나 못 썼습니다. 북한에선 가장이었어요. 제가 운전해서 돈을 벌어왔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제 역할이 뭡니까? 아내가 돈 벌어오고 아들이 일하고 저는 집에서 TV 리모컨도 제대로 못 누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가득했어요. 다 반짝반짝 깨끗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몰던 트럭은 저 멀리 북한 국경 숲속에 있겠죠. 총알 자국 가득한 채로요. 저는 그날 밤 한참 그 주차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못 구했어요. 아내가 식당에서 일했고 민호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 다녔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학원 알아봤어요. 학원? 네. 트럭 운전 학원이요. 거기서 한국 면허 따는 거 도와준대요. 컴퓨터 시험도 같이 가르쳐주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낼게요. 편의점 알바비 모았어요. 안 돼. 내 돈으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운전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아빠 옆자리 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탔어요. 여기선 태워주세요.
아빠는 운전사잖아요. 20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은 어려웠습니다. 컴퓨터학과 시험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요? 네. 그럼 문제가 나와요. 읽어보시고 답번호 누르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했어요. 한 문제 푸는데 5분씩 걸렸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매일 학원 가서 연습했습니다. 컴퓨터 켜고 마우스 쓰고 문제 읽고 답 누르고.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잘못 누를까 봐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두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에 붙었어요. 합격입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45살에 받는 첫 번째 한국 자격증이었어요. 기능시험은 쉬웠습니다. 트럭 운전은 할 줄 아니까요. 20년 동안 했으니까요. 시험관이 옆에 탔어요. 출발하세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손에 익숙했습니다. 기어를 넣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좌회전하세요. 방향지 시등 켜고 백미러 확인하고 천천히 핸들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하던 동작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하세요. 브레이크 밟고 기어 중립, 사이드 브레이크. 합격입니다. 시험관이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요. 핸들은 똑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잡던 핸들이나 여기 핸들이나 똑같이 둥글고 똑같이 단단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면허증을 받고 한 달 후 저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물류회사였습니다. 중형 트럭 운전사 모집이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경력이 북한에서 20년? 네. 트럭 운전 20년 했습니다. 한국 면허는 이제 땄고? 네. 면접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수습기간 3개월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해왔던 시간이었어요. 회사 차고지에 갔어요. 제가 몰 트럭이 있었습니다. 5톤 화물차였어요. 북한에서 몰던 것과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저는 트럭 앞에 섰어요. 한참 쳐다봤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에서 다른 기사님이 물었어요. 아니요. 오래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하시겠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트럭 문을 열었어요.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처음 트럭을 몰던 날, 25살 청년이었던 제가 들었던 그 소리요. 기어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어요. 트럭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사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이랬다? 트럭 몰았어. 진짜요? 어땠어요? 똑같더라. 핸들은 똑같아. 민호가 웃었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주말에 저 태워줄 수 있어요? 트럭에요. 안 돼. 회사 거라서. 아, 그럼 아빠 차 사면? 차를 언제 사냐?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살 거잖아요. 그때 태워줘요. 그래. 그때 태워주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첫 출근 축하해야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글쎄. 라면 어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라면?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네. 마트 가요. 라면 사러요.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고르는 거. 아무도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고. 그래. 가자. 우리는 마트에 갔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 섰어요. 진열대 가득 라면이 있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 빨간 봉지, 검은 봉지, 초록 봉지, 파란 봉지. 수진이가 멈춰 섰어요. 와, 이게 다 라면이에요? 수진이가 천천히 라면들을 쳐다봤습니다. 하나하나요. 아빠. 응. 저기. 북한 마당에 있던 그 라면 기억나요? 기억난다. 그거랑 이 라면은 완전 다르죠? 그렇지. 수진이가 신라면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맞아. 민호가 짜파게티를 집었습니다. 그 라면은 협박이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 거예요. 아내가 진라면을 집었어요. 저기 남겨두고 온 거 잘한 거죠? 그럼.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라면을 하나씩 더 집어들었어요.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이것도. 다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장바구니가 라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라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신라면 4개를 끓였어요. 한 명에 하나씩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와, 많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겁고 맛있었습니다. 이건 남이 어떤 대가로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 돈으로 산 거였고요. 수진이가 라면을 먹으면서 웃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우리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저 북한 마당에 있는 건 그 사람 거고. 이건 우리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차를 살 수 있겠죠.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요. 그때 민호를 옆자리에 태우고 수진이를 뒷자리에 태우고 아내 옆에 앉히고 드라이브를 갈 겁니다. 핸들을 잡고 달릴 거예요. 어디든요. 그리고 휴게소에 들러서 라면을 먹을 거예요. 우리가 고른 라면을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못 이룬 꿈이요. 여기서 이룰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핸들은 어디서나 똑같다는 걸요. 라면도 어디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누가 그걸 주느냐, 내가 그걸 고르느냐. 그게 다른 거라는 걸요. 북한 마당에 남겨둔 그 빨간 라면은 협박이었고 굴욕이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신라면은 선택이고 자유였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들이 남겨두고 온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들의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